한국인들이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셨습니까? 한 농부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헛소리만 하다가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그가 한국 사람들에게 농업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단 4개월 만에 그의 수확량이 60% 증가했고, 더 놀라운 것은 1년 중 6개월간 완전히 쓸모없던 땅이 연중 수익을 창출하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변화로 인해 그의 아들은 부끄러워했던 농업을 자랑스러운 직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마법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을 황금밭으로 바꾼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은디아이예요. 저는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논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고 강하게 내리쬐고 땅은 마른 채로 갈라져 도자기 조각처럼 보이죠. 이게 제 삶이에요. 6개월 동안은 비가 내리고 나머지 6개월은 아무것도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는 계절이 오면 저는 7헥타르 논에 벼를 심어요. 해 뜨기 전부터 해 질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해요. 허리는 아프고 손에서는 피가 나요. 그래도 그때는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근데 건기 마른 계절가 오면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6달 내내요. 논은 갈색으로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심을 것도 없고 자라는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마루에 앉아서 텅 빈 논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아내 미리암은 우리가 수확해서 아껴둔 쌀로 간단한 밥을 해줘요. 아이들은 학교 갈 때 신을 새 신발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발 살 돈이 없어요. 식료품 살 돈도 간신히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고 그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는 화가 나는 게 참 많아요. 라디오에서 부자 나라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국 같은 나라요.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잘 살던 사람들이겠지. 가난이 뭔지 몰라요. 절대요. 가끔씩 부자 나라에서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해요. 새로운 농사 방법이니 좋은 씨앗이니 얘기하고요. 사진은 잔뜩 찍고 몇 주 있다가 돌아가요. 근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기분만 좋아져서 돌아가요. 솔직히 이제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아요. 자기들만 잘난 척하려고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우리 같은 농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음악이나 들으려고 낡은 라디오를 켰어요. 근데 음악 대신 들려온 소식이 귀를 사로잡았어요. 라디오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감비아 중부에 온대요. 건기에도 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벼 농사와 벼 농사 사이에 참깨를 심자는 거예요. 이걸 윤작이라고 부른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혼자 웃었어요. 그 웃음이 텅 빈 논에 울려 퍼졌죠. 아니,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고요? 저한테 농사를 가르치겠다고요? 저는 농사만 20년 넘게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서 40년 넘게 일하셨고요. 그런 우리가 우리 땅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뉴스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건기에도 뭔가를 키울 수 있다면요? 1년에 6개월만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입이 생긴다면요? 우리 아들 사무엘이 꿈꾸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다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런 희망은 위험해요. 깨지면 너무 아프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헛된 희망은 품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3일 뒤였어요. 마을 공동체 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커다란 노란색 현수막을 봤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작 농사 시범 농부 모집.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문구를 2번이나 읽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기에도 작물을 기를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의심스러워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버렸고 어떤 젊은 엄마는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고 있었어요. 저도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결국 또 시간 낭비겠지. 외국인들이 또 헛된 소리만 하다가 가는 거겠지.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걸음을 멈췄어요. 아내 미리암이었어요. 그녀도 현수막을 읽고 있었나 봐요. 그녀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매일 아이들 걱정하는 그 눈이요.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쳤어요. 번개처럼요. 여보, 우리 이렇게는 못 살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와서 마루에 앉아 텅 빈 논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면 어때? 이번엔 뭔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자꾸 떠올랐고요. 일 없는 그 긴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마을회관 앞에 그 현수막이 자꾸 생각났어요. 어쩌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어쩌면 다시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걸 바꿀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일주일 내내 저는 마을회관에 걸린 노란 현수막을 피해서 다녔어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고 일부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어요. 그 문구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리암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작은 밭에서 일할 때도, 밤에 잠을 자려 할 때도 그 말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한국 프로그램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이브라임 할아버지는 외국인 프로그램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 바칼이라는 젊은 친구는 적어도 말은 들어보자고 했어요. 마을은 믿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 딱 두 무리로 갈라졌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의심하는 쪽이었어요. 약속이 깨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프로그램이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익숙했고요. 저는 이제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너무 지쳤어요. 근데요, 그 의심이란 게 참 무거운 거더라고요. 가슴 위에 돌덩이 하나 얹은 것처럼 답답했어요. 아침마다 똑같은 생각으로 눈을 뜨고 매일이 어제랑 똑같은 하루였어요. 바뀌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아침 모든 게 단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하얀 차량 2대가 우리 마을로 들어왔어요. 붉은 먼지를 잔뜩 일으키며 천천히 달려왔죠. 차가 멈추고 문이 덜컥 열리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어요. 다들 무슨 일이냐는 얼굴이었죠. 첫 번째 차에서 한국인 여성이 내렸어요. 하늘색 셔츠에 갈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과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요. 우리 마을을 둘러보는 눈빛이 참 인상 깊었어요.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눈이었어요. 두 번째 차에서는 한국인 남성이 내렸어요. 어두운 머리에 안경을 썼고 뭔가 과학 장비처럼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두 분 다 아주 평범한 차림이었고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고 우쭐대지도 않았어요. 우리 마을 통역사인 잘로 씨가 그들을 반겨줬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신청한 농부들을 만나게 해줬죠. 저는 마루 앞에 서서 지켜봤어요. 궁금하긴 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 여성은 자신을 이한나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식물과 토양을 연구하는 분이래요. 남성은 박도현 박사였고 작물 유전학을 연구한대요. 말은 어려웠지만 잘로 씨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 박사님이 하신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저희는 여러분의 땅에서 배우러 왔어요.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요. 문제를 고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배우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저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다 답을 갖고 온 척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하기 바빴죠. 마치 우리가 자기 땅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요. 근데 이 한국 박사님들은 달랐어요. 우리한테 질문을 해요. 농사 어떻게 짓는지, 우리 지역 씨앗은 어떤지, 비는 언제 얼마나 오는지, 흙은 어떤지 묻고 또 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아주 진지하게 들어요.
박 박사님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려다 그냥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잘로 씨가 저한테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이 박사님과 악수했는데 손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어요. 말을 할 땐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통역을 통해서 저한테 농사 경력에 대해 물으셨어요. 제 땅에 대해서도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술술 말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물길 파신 얘기, 논마다 흙의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건기 때 어떤 문제를 겪는지까지요. 이 박사님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어요. 노트에 계속 메모도 하셨고요. 박 박사님도 고개 끄덕이며 질문을 더하셨어요. 두 분 다 제 이야기를 지식처럼 대해주셨어요. 그게 참 낯설고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박사님이 제 논을 직접 봐도 되겠냐고 하셨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요즘 땅이 너무 횡하고 가난해 보여서요. 근데 그분의 존중 어린 태도에 그냥 내라고 했어요. 저희는 같이 7헥타르 되는 제 논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국 박사님들이 한 행동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분들이 제 말라버린 논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붉은 흙을 손으로 들어서 살살 문지르셨어요. 마치 보물처럼요. 이 박사님은 눈을 감고 흙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통역에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저를 멈칫하게 했어요. 이 땅은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껏 누가 제 가난하고 메마른 땅을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제 흙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준 적이 없었어요. 논을 걸으면서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비 올 때 어디에 물이 고이는지, 어느 구역에서 벼가 잘 자라는지까지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기분이었어요. 이분들은 무지한 농부를 구하러 온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같이 일하자고 온 동반자였어요. 우리 지식을 존중해주면서 본인들의 지식도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논 구경이 끝난 뒤 박 박사님이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참깨 품종 10가지를 심어보자는 거였어요. 한국 품종 6가지, 감비아 현지 품종 4가지. 우리 흙에서 어떤 품종이 잘 자라는지 실험해보자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묶여있던 게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우리 방식을 바꾸자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 위에 뭔가를 함께 쌓아가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저녁 일주일 내내 제 가슴을 짓누르던 의심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미리암이 옳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한번 해봐야 할지도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서류에 서명하던 날 아침, 저 정말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펜을 꽉 쥐고 있었는데도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 같았거든요. 이름을 적는 순간부터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마을회관에서 미리암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녀가 따뜻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줬는데 그 손길에서 설렘과 희망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신청서 맨 아래에 토마스 은디아이에라고 적었어요. 그 순간 예전의 저는 끝났고 새로운 제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첫 주 교육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한나 박사님은 우리에게 토양 pH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흙탕물에 담그면 색이 변하는 작은 종이 조각을 보여주셨는데 색깔을 보면 흙이 너무 산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 알 수 있대요. 식물마다 적합한 흙의 상태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저는 20년 넘게 농사를 지었지만 흙이 식거나 달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정말 땅 밑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마치 제가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박도연 박사님은 씨앗 간격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씨앗간 씨앗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재는 법도 보여주셨고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먹을 걸 뺏고 너무 멀면 땅이 낭비된대요. 딱 적당해야 한다고요. 또 멀칭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식물 주변의 흙 위에 마른 풀이나 낙엽을 덮어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땅속 수분이 오래 유지되고 잡초가 양분을 빼앗아가는 걸 막을 수 있대요.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최적 간격이니 수분 유지 같은 단어들도 알게 됐고요. 머릿속이 새로운 정보로 꽉 차서 가끔은 집에 돌아가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시험 재배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10가지 종류의 참깨 씨앗이 조그만 봉투에 나눠서 도착했어요. 각 봉투엔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그중 6개는 한국 품종, 4개는 감비아 현지 개량 품종이었어요. 이 박사님은 재배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줄 간격은 30cm, 씨앗은 정확히 2cm 깊이에 심어야 했어요. 물도 매일 일정하게 주어야 하고요. 전에는 그냥 눈대중으로 구멍 파고 씨 뿌렸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농사 짓는 건 처음이었어요. 낯설고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농사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씨를 뿌리고 난 첫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어요. 매일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재배지로 달려갔어요. 혹시나 새싹이 났나 싶어서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보이는 건 그냥 갈색 흙뿐이었어요. 의심이 다시 슬금슬금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마치 독이 든 뱀이 기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 씨앗들 안 자라면 어떡하지? 이 프로그램도 실패면 어쩌지? 이웃들이 저보고 바보라고 한 게 맞았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같이 참여한 다른 농부들도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이브라임 할아버지는 제 논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시간 낭비다, 외국 헛소리다 이런 말을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들이 가시처럼 찔렸어요. 그런데요,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저랑 같이 논으로 나왔어요. 물 주는 일정도 외우고 흙수분 측정도 같이 해줬어요. 참깨 기름 짜는 방법을 배우려고 여성 모임도 새로 만들었고요. 저는 오늘 걱정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는 벌써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확신이 제가 흔들릴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그러다가 기적의 날이 왔어요. 씨를 뿌린 지 딱 4주 되던 날이었어요. 드디어 흙 위로 작은 초록 새싹들이 삐죽삐죽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구역에서요. 씨앗들이 진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박 박사님을 불렀어요. 박사님은 노트북이랑 측정 도구를 들고 오셨어요. 저희는 같이 실험 구역 10개를 돌면서 관찰했어요. 대부분 품종이 조금씩은 싹이 나긴 했는데 한 구역은 유독 특별해 보였어요. 바로 한국 2번 품종 구역이었어요. 거기에는 튼튼하고 건강한 새싹들이 줄 맞춰 자라고 있었어요. 잎은 싱그럽고 줄기도 굵고 힘차 보여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박 박사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무릎을 꿇고 한 새싹을 조심스럽게 만지시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제 인생을 바꾼 질문을 하셨어요. 이 품종에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자란 걸 기념하고 싶어요. 저는 초록 새싹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건기마다 텅 비어있던 제 눈이 떠올랐고 그 새싹들과 함께 제 가슴 속에서도 자라나는 희망이 느껴졌어요. 그때 제 안 깊은 곳에서 말이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감비아 K1이라고 불러주세요. 감비아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박 박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그 이름을 노트에 적으셨어요. 그 순간부터 그 품종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한국 것도 감비아 것도 아닌 두세 개가 하나 되어 만들어낸 새로운 무엇이었어요. 저는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단지 참깨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키우고 있었어요. 꿈을 심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가꾸고 있었어요. 4주 전 서류에 서명하면서 떨고 있었던 그 겁 많고 의심 많은 농부는 이제 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저는 다시 기적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4달이 정말 꿈처럼 지나갔어요. 매일 참깨가 더 크고 튼튼하게 자라는 걸 지켜봤어요. 그 중에서도 감비아 -K1 품종은 시험밭의 주인공이었어요. 줄기는 굵었고 잎은 싱그럽고 넓게 퍼졌어요. 작은 흰 꽃들이 별처럼 피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건기 중에서도 가장 더운 수확철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야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수확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수확량이 적으면 어쩌지? 이웃들이 나를 비웃으면?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미리암은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고요. 그 사람은 늘 저희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해는 뜨겁게 떠올랐고 마을엔 수확 소식이 빠르게 퍼졌어요. 사람들은 궁금해서 혹은 실패를 보러 밭으로 모였어요. 박사님들도 오셨고 저울과 기록지를 챙겨 오셨어요. 제 아들 사무엘과 미리암, 가족들도 다 같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이 수확을 함께 만들어낸 주인공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감비아 케일 첫 줄기를 잘랐어요. 줄기는 묵직했고 꼬투리엔 씨앗이 가득했어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이 박사님은 신중하게 저울로 무게를 쟀어요. 줄기 묶음 하나하나 따로 측정하셨고요. 박 박사님은 노트에 모든 수치를 빠짐없이 적어 넣으셨어요. 다른 농부들도 가까이 다가와 결과를 지켜봤어요. 수치는 점점 올라갔어요. 묶음 하나, 둘, 셋 제가 참깨에서 본 적 없는 숫자들이 계속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 더 빨리 뛰었어요. 마침내 박 박사님이 최종 계산을 하셨어요. 2번이나 숫자를 확인하신 다음에 발표하셨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헥타르당 1.1톤이었어요. 기존 참깨보다 무려 60%나 많은 수확량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수치였죠. 사람들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들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또 한 명이 따라했고 이내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하지만요, 그날 가장 값졌던 건 수확량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제 아들 사무엘이 2팔을 벌리고 참깨밭을 비행기처럼 뛰어다녔던 그 순간이었어요. 얼굴에 흙이 묻고 눈에는 기쁨이 가득한 채로 저 앞에 멈춰 선 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나 농업 전공할래요. 아빠처럼 농부가 될래요. 이제 농부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 말이 수확량보다 훨씬 더 깊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부라는 직업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제 아이가 가난이 아니라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벼 심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을 때였어요. 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에 닿는 느낌부터 부드러워졌고 흙 냄새도 더 풍부하고 살아있었어요. 참깨 뿌리 덕분에 단단했던 흙이 풀렸고 영양도 되돌아왔대요. 그 새로운 흙에 벼를 심었더니 싹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병충해에도 강해 보였고요. 참깨 윤작 덕분에 땅은 회복됐고 저희는 추가 소득도 얻게 됐어요. 수확 6개월 후 아직도 믿기 힘든 초대장이 하나 도착했어요. 감비아 농업부에서 전국 농업회의에 연사로 나와달라고 했어요. 윤작 시스템에 대해 다른 농부들에게 얘기해달라고요. 회의장 연단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 대학 교수님들, 전국에서 모인 농부들까지요. 손이 다시 떨렸어요. 프로그램 지원서에 서명할 때처럼요. 근데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단지 씨앗이나 농사법만을 말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건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고 우리 같은 소농들도 스스로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고요.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어요. 제 손을 잡고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는 저를 그냥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전문가로 대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정식 농업 지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감비아 전역을 다니며 다른 농부들에게 윤작 시스템을 가르치고 있어요. 새로운 방법을 의심하는 농부들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이 이해돼요. 저도 불과 얼마 전엔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요. 기적은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다는 걸요. 의심 많던 제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 왔고요. 제 아들 사무엘은 내년에 농업대학에 진학해요. 우리가 경험으로 배운 걸 그는 과학으로 더 깊이 배울 거예요.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요. 그렇게 지직거리던 라디오 소식에서 시작된 제 여정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변화를 믿지 않았던 그 농부가 아니고요. 지금의 저는 가장 큰 수확은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심고 키워낸 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밭을 보면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보여요. 문제 대신 가능성이 보이고 고단함 대신 희망이 보여요.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평범한 사람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믿어요. 그 두려움 많은 농부는 이제 없어요. 대신 제 손으로 기적을 키운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